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이민정책은? 오늘날 국가 간에는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까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외국 원어민 교사와 영어 수업을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만든 신발을 신고, 프랑스 기술로 도입된 고속철을 타고, 또 우리 선수가 뛰는 외국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죠. 결혼과 유학, 자녀 교육, 투자, 취업 등 해외 이민도 다양해졌는데요.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결혼과 유학, 취업 같은 이유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아 입국하는 코리안 드림에 부푼 취업 이민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성장 동력을 보완해줄 해외 인력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이민 정책이나 제도 등에 관해 폭넓은 시야로 살펴봐야 할 시기인데요.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구인 취약 업종에서 구인난 해소라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에서 나타났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은 이민자가 늘수록 공공지출 부담과 이질적 문화 간 갈등, 또 이민 인구 빈곤화로 빚어지는 사회적 일탈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겠죠. 그만큼 이민 정책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보완해줄 고급 두뇌와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같은 인적 자원 유치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생산 과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하경제에서 함께하는 한뼘 경제 시간, 여러분에게 이 다양성,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교육을 받기로는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 단일민족 국가다라는 것을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만큼 독야청청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피가 안 섞여서 우리는 정말 깨끗하다. 너무나 깨끗해서 늘 옷도 순백색 하얀 옷만 입고 살았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시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980년대 초중반을 이후로 올림픽도 개최를 하고 농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도 생기고 이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화가 필수라는 것이죠. 왜 다양화가 필수일까요? 경제 논리로도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의 경제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의 제품은 잘 못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쪽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결국 사람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쪽으로 사람이 가려고 하죠. 왜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이나 러시아 쪽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 임금이 약 7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6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세전이긴 합니다만 3000불 정도 되죠. 자, 만약에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네팔, 우리보다 분명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만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서 목돈을 만들고 언젠가는 자기 나라에서 꿈을 펼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들이 독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해외로 가서 돈을 벌어들였던 그 당시 우리 이 선배들의 교육 수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접시 닦기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죠. 아마 방글라데시나 네팔에서 온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인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지하 자원보다는 또 다른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3부 경제의 첫 시간은 경제 핫 이슈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제 개편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근로소득사 소득공제 관련해서 네. 좀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있었지만은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네. 저 조세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좀 혁명적인 네. 그런 개편안이 들어있어서 납세자들이 많이 좀 당황스럽다. 지금 뭐 세법이 개정돼서 자기가 얼마나 세금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네. 워낙 복잡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 YTN 생생경제에서 이 세제 개편을 가지고 금요 기획 시간에 토론도 하곤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죠. 이번 세부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 연봉이 3,450만 원이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3,450만 원 이상 근로자, 즉 430만 명 정도가 네. 평균 한 40만 원이 정체가 되고 전체 세수로서는 한 1조 7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이 조금 더 이제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좀 더 많을 거고 그렇지만 또 그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리지겠죠. 네. 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바뀌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그 이제 그 의료비하고 교육비 기부공제가 소득공제에서 15%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연봉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빼서 가세표준이 계산돼서 그 가세표준에서 이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네. 그래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고 15% 세액공제라는 것 자체는 산출세액에서 의료비 쓴 금액의 예를 들면 15%를 공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예, 그래서 15%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불리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네.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이제 근로소득 우리가 공제를 받습니다. 예. 이 부분이 또 대폭 축소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많은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은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셨습니까? 손해를 본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고액 연봉자들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연봉이 높을수록 더 불이익은 커지는데 네. 우리가 결코 이제 서민 중상층 계층 네. 뭐 3천, 4천, 5천, 6천 이렇게 연봉 받으시는 분들 경우에도 네. 상당 폭의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컨대 뭐 돈의 기회비라는 것 자체가 부자들은 뭐 그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은 네. 주민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돈은 큰 돈입니다. 예. 예. 그렇죠.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 하고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번 세제 개편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납세연맹이 이제 맞벌이 부부 우리가 A씨 남편이 한 4,400 정도 연봉을 받는데 네.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 있고 기부금도 한 100만 원 하고 부당세 보험료도 100만 원 공제되고 연금저축도 한 100만 원 불입한다고 했을 때 2014년 올해 연말정산 해보니까 네. 세금이 9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 적용해 보니까 내년에는 116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서 예. 그 차이는 한 19만 원 정도가 정체가 됩니다. 이 네. 정체 금액은 전년 대비 한 20% 정도의 세금이 우리가 증가되는 폭이기 때문에 네. 서민들이 느끼는 중장층 근로자가 느끼는 정체의 어떤 금액은 굉장히 네. 크게 느껴지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에 종교인과 소득세 내지 않았던 농민들도 포함이 되죠.
예, 종교인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가세하는 건 아니고 네. 기타 소득으로 가세하기 때문에 네. 기타 소득은 80%를 공제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10억 이상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예. 농민 같은 경우에도 가세가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기타 소득세로 종교인들한테는 과세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리고 80%를 뺀 20%에 대해서 25%의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마치 소득세에 의한 과세인 것 같이 들리는데 방금 소득세를 이번 세제 개편이 소득세에서 세율 개선으로 그러니까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교인은 좀 다른 과세네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소득세지만은 네. 근로소득세는 실제적으로 다 연봉에서 빼주는 금액이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에서 조금씩 그러니까요. 빼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봉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30%, 40% 예. 많아도 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되면은 무조건 자기가 1,000만 원 벌게 되면은 800만 원을 빼고 비용으로 봐서 200만 원만 우리가 가세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완전히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청취자분들 이해하시기에 제가 좀 도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기준, 과세 방법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800만 원을 제한 20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소득세에 의한 과세 표준, 과세 방식이고 이 세율 개편, 세제 개편에 의한 이번에 새로 바뀌는 과세는 조금 다른 형태다 이 말씀인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종교인들한테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아무래도 종교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렇지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일반 기업에서는 이제 격리 실무자들 있고 해서 그분들이 연말 진단 해주는데 네.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그렇게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요약 설명해 줄 것 같으면은 세법 개정된 세액 세액 공제에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또 예를 들면 1,000만 원 돈을 받으셨으면 이번 세액 공제 형태의 이 전환된 방식으로는 20%의 세율을 매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200만 전체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15%만 또 내게 만든다. 그러면은 200만 원 곱하기 15%니까 30만 원만 내시면 된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지키려면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정세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납세민은 일찍부터 사실상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 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마치 지하경제를 양성해서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걸 네.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세무행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거가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복지에는 공짜가 없는 거다. 서민이나 중상층들도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짜라고 이야기하고 청구서는 뒤로 이렇게 청구를 하고 그리고 생색은 정치인들 내고 이러니까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부유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번에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투자세 공제들이 조금 줄어들고 해서 정부 발표대로 하면 한 1조 정도 예. 대기업한테도 정책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들이나 납세자 연맹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상복지, 무상급식 이런 무상자가 들어갈 때마다 정치인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다 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누리는 부분만 강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 양상화만 하더라도 예. 이거는 사회가 투명화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표가 양상화될 수 있는 거지. 국세청이나 정치인들이 지하경제를 양상화해라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양상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정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네. 복지 제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부담해서 우리가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공짜라고 해서 표를만 모으기만 우리가
열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체제 개편안의 내용 자체는 네. 그것이 잘못이다, 잘못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한 겁니다. 예. 그러면 납세자연맹에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 어떻게 백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납세연맹은 이제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많이 대변을 하고 이때까지 했었는데 지금 같은 마찬가지죠. 예. 지금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물가는 오르죠. 월급은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그리고 또 국민요금도 올린다 그러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보험급이 인상돼도 차 떼고 표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돼야만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거지.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도 많죠.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부모님 생활비도 줘야 되고. 예. 가처분 소득은 계속 정체되어 있고 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만 더 내라 하면 이건 근로소득자한테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근로자 정세 반대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00명 정도가 서명했습니다. 서명운동 한다고 해서 백지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로소득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면은 우리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와서 서명을 하고 예를 들면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이미 했고 그러면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활성화되고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개인이 그 내용을 사든지 상품으로 사든지 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을 해야지만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쓰면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를 너무 납세자연맹이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운동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복지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기초는 우리가 사회에 투명하죠.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경제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그렇죠. 즉 100명이 돈을 벌면 25명은 1원 한 푼도 소득세를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 계속 더 내라 그러면은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하는데 정치구처럼 복지를 하려면은 사회가 투명화되는 즉 지하경제가 낮고 정치 수준이 높고 기본적인 세금을 공평하게 거둘 수 있는 모든 국민한테 공평하게 거둘 수 있는 그 토대 위에서 복지라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회가 부패가 높고 그래서 그 지하경제 비율은 하루아침에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선진국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토대 위에서 복지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처럼 계속 복지는 늘어나고 세금을 거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하경제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세금 내시는 분 근로자들한테만 계속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제 개편안 백지화 문제도 다뤄야 되겠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김선택 회장께서 생각하시는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있으면 해법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꾸준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출명제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우리가 네. 금지를 하고 벌칙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 정치, 경제, 사회 우리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모든 국민들의 도덕도 시스템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꾸준하게 해야만이 선진국처럼 그 토대가 갖춰질 수 있는 거지. 네. 하루아침에 절대 지하경제를 우리가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1740번님이 주신 문자가 이번 세제 개편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5264번님 실망입니다.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 내리기 전에 조세 피난처 지하경제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3부 크로징 하겠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값 내지 않고 밥 먹겠다고 하는 거는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눈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단 것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뇨 걸립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과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신화 속에서 묶여 사는 그런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앞에 모두에 제가 미래를 보고 살자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 미래를 향한 생각도 곰곰이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지, 우리가 결국은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수혜는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을 합니까? 그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우리의 손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4부에서는 부동산 정보 그리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질문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자기야, 나 수입차 사는데 연예인 DC 못 받아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잠시만요. 캐시백도 받고 가실게요. 롯데카드면 롯데카드로 수입차 사고 최대 1.6%까지 돌려받자. 신차 2천만 원 이상 결제 시 8월 31일까지. 이용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그 영어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아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읊조리는 가사가 대충 이런 겁니다. 엄마가 나보고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런 가사인데요.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되고 싶은 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후렴으로 나오는 게 깨사라세랍니다. 요즘 여러분들 캠핑 이야기 앞에서 했는데요. 캠핑 가시는 분들 마음이 편한 상태로 가시는지 아니면 남들 떠나니까 나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시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죠? 또 캠핑 시장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니까 한때 장사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마음 속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 속에 지금 집값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세를 살아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두가 고속도로에 널려있는 차를 보면 구름과자, 이야기 과자를 만들어 본다면 전세를 올려받을까 내려받을까 집을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파주, 김포, 용인 지역 지날 때마다 이 내용 오늘 고민하시는 내용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전화 주신다면서 왜 전화 안 주셨어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매매시장 거래 절벽이란 말이 참 그렇죠. 무색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시장?
지금은 비수기니까 예. 8월 달에는 분양이 많지는 않고요. 네. 올 상반기에 분양 현장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뭐 지역별하고 또 평양별 양코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예. 6월달, 7월달에 분양했던 뭐 판교 일회 신도시라든지 일회 신도시라든지 판교 예. 이런 데들은 굉장히 뭐 좋았죠. 청약률이 뭐 몇십 대일 나올 정도 굉장히 인기를 예. 끌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김포라든지 파주 또 일산에서 대규모 분양단지가 있었어요. 네. YCT라고 2,400세 분양했는데 네. 이런 지역들은 뭐 계약률이 초기 계약률이 10% 정도밖에 안 나올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그 매매 시장도 굉장히 양고가 심해졌는데 양극화되죠. 분양 시장도 양고가 아주 심해진 그렇군요. 시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양이 많겠네요. 미분양이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만 5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그 악성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무슨 악성이라면 어떤 얘기냐면은 겁니까? 중공업 미분양이 굉장히 많고 아. 또 중대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건설업체도 걱정. 예. 또 뭐 전세값을 오르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큰 평형들이 많은데 네. 전세가 고민하는 분들이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에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걸 여쭤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지역 어떤 업체들이 그렇습니까? 여보세요? 예예. 여보세요? 예예. 예. 어떤 지역하고 어떤 업체들이 예, 예. 그렇게 준공 후에 미분양들이 아, 많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이제 미분양 형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중공업 미분양이 있고 이제 중공전 미분양이 있는데 네네.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이 되고 입주를 시켰으니까 예. 나머지 소위 이제 뜰이 분양을 하고 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 할인을 해서 분양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 용인이라든지 김포라든지 파주 이런 예. 지역들에 최소 2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 예. 이렇게 할인해서 사는 현장이 굉장히 많고 예.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살아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네네네네. 애프터 리빙제라든지 프리리빙제, 네. 리스크 프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공업 미분양에 한해서 하는 거고 네. 중공전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 이자 홀제를 뭐 무이자로 바꾼다든지 네. 여기서 뭐 저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원래는 옵션이라서 돈을 냈는데 네. 그러게 이제 무상 지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좀 촉진하는 네. 어떤 그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게 건설사들의 현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 TV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게 약속까지 해놓고는 나중에 2년 살다가 나간다 그러니까 돈 못 뽑아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큰 문제죠. 분양 받아도 될까요? 이런 아파트? 글쎄, 저는 이제 이 애프터 리빙제나 프리리빙 이거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건설사들이 좀 약속을 안 지키는 건설사가 있어요. 예. 지금 박사님 그 지적했다시피 2년이나 3년 후에 살아보고 내가 그 구매를 안 하면 그 돈을 그냥 그 시점에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예. 예를 들어서 3년 후 만기가 됐어요. 근데 건설회사는 그 돈을 내주면 되는데 예. 조건을 붙이거든요. 예. 야 이거 팔려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양에 대야 준다든지 그러면은 팔리는 시간이 6개월 될 수가 1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더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집을 들어갈 때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거든요. 네. 계약자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럼 대출을 한 60%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이제 그러면 건설사는 야 여기까지가 만료다. 네. 당신이 내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약자도 그렇고 건설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네. 건설사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잘 지켜지면은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물량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데요. 예. 지금 고향 식사지구 가면은 그 애프터 리빙제를 첫 시행했던 그 GS 자이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 조건으로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계약 기간이 2년, 3년 만료가 되면은 그냥 전세 보증을 빼줘버려요. 네. 굉장히 좋은 제도도. 근데 예. 여기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이제 고향의 탄현역이라고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고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여기는 뭐 새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 성봉리에 네. 현대 GS하고 현대건설에서 이건 물론 시행사가 하는 그 사업이긴 합니다만 애프터 리빙제하고 프리리빙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잘 고르면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건설사가 좀 안전하게 또 약속을 잘 지키는 건설사면은 네.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건설사의 브랜드를 믿고 한번 건중공 후 미분양 이런 물건들을 살펴보면 좋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평형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대체적으로 다 중대형 평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변 전세가의 한 70%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서울 예. 전세가는 상당히 싸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꼭 내가 이거를 산다는 조건보다는
2년, 3년 후에 이렇게 전세값이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입주하면은 뭐 관리비 같은 게 조금 더 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아주 싸게 들어갈 수가 있고 예. 또 나중에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고른다 보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전세값이 이렇게 오른 시점에서는 건설사가 안전하게 예. 내가 낸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하면 예. 한번 좀 들어가 보는 것도 평형이 상당히 큰 게 좀 부담되지만 들어갔다가 전세 살량으로 예. 들어갔다 2년, 3년에 나오는 폭 잡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관리비가 조금 더 든다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중대형은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한 50평 기준으로 해서요. 예. 지금 여름철, 그러니까 겨울철에가 더 많이 나오고요. 예. 50평 기준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34평 때보다 한 10만 원대가 10에서 15만 원대가 더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전세값 그 상승분하고 예. 이런 거 따져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애프터 리빙제나 프리 리빙제 했던 그 단지들이 네. 굉장히 큰 단지들 또 대형 건설 회사들이 분양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평형대가 굉장히 큰 게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네. 전세값이 올라갈 때는 그냥 내가 나중에 2, 3년 내에 집을 사지 않더라도 네. 전세값 피해서 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평형대 큰 아파트를 개조해서 집을 2개짜리로 개조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실효성 문제, 그러니까 몇 군데 시도를 했었어요. 예. 왜 이제 좀 시장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계약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도 굉장히 좋고 건설사 입장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평면 어떤 개발, 건설회사들도 평면 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집주인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 생활 공간이 분리가 돼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보편화는 안 됐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네. 또 그 정부 입장에서 이런 상품들을 그 개발하고 분양하는 업체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면 네. 소비자들도 거기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제도는 상당히 좋고 네. 지금 이제 문제는 현재 젖어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네.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준다 하면 지금 예. 미분양들이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예. 미분양 아파트가 준공 후 준공 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을 한 30%에서 한 50%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 분양가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 분양가에 많게는 한 80%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물론 저금리긴 합니다만은 예. 그 정도의 대출을 받아가 집을 사는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한 아까 애프터 리빙제나 프리 리빙제 같은 경우도 건설사가 상당히 취약하면 그래서 건설사가 뭐 워크아웃이나 부도가 나버리면 네.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거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 분양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워크아웃이나 분양업체들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향후에 이 건설회사가 존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 가치가 상당히 그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둘 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거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만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5733님 말씀처럼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은행,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죠? 건설사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가게 모두에게 다 충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법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준 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 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 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 경제 참 좋다. 요즘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오늘 휴가라는 이야기들이 참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직장인들이 자주 휴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휴가도 못 가는 직장인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직장인의 휴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인크루트의 임경현 본부장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경현입니다.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여러 가지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도 좀 있었고 예. 집에서 좀 쉬기도 했고 아주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방콕이라 그러죠. 네. 휴가를 못 가는 직장인 요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최근 직장인 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6%,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휴가를 가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우울한데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갈 수가 없다라는 예. 응답이 43%나 된 것입니다. 경제적 불황의 여파가 직장인의 휴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43%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회사 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일이 많아서 갈 수 없다라는 응답이 28.9%로 다음을 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타 다른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응답 19%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정산 때 휴가비를 돈으로 받고 싶어서. 안타깝게도 이번 설문조사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이 생각보다 휴가를 못 가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저희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포함해서 1년 동안 주어진 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10명 중에 8명의 직장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그 휴가를 쓰지 못한 일수가 한 평균 7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분들의 예. 1년 연차 휴가 일수가 13일임을 고려한다면 예. 보통은 절반밖에 휴가를 못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시군요. 저는 회사 생활할 때 다 썼습니다. 20일 있으면 20일을 네. 다 썼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한 거는 농담이고요. 네. 저는 돈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전에 휴가비 주는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요즘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일 정도는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과거에는 이제 휴가비가 익숙했지만 최근에는 휴가비를 주는 문화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75.5%의 직장인이 현재 휴가비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휴가비를 바라고 있는 직장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돈 준다는데 싫을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답변에 차이가 좀 있는데 네. 회사에서 휴가비를 반드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31.9% 정도 됐고 예. 61.9% 정도의 응답자분들은 예. 회사에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괜찮으면 휴가비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옛날에는 휴가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예,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휴가를 가도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직장인 핸드폰 내다 이렇게 그렇죠. 휴가 보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예.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인 67.2%가 휴가 중에도 회사에서 연락이 온 그러게요.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왔던 이유로는 그러니까 업무 관련 질문 때문에 가장 많았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나밖에 처리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예. 그리고 복귀했을 때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한번 독특한 휴가 문화 가진 기업 소개받아 볼까요? 보통은 예전에 이제 해외 기업의 사례들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기간이 길죠, 저희보다. 예. 보통 3, 4주 기간의 학예 휴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연차 휴가 사용률이 약 80에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좀 독특한 휴가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 예. 네슬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 공헌과 연결되는 휴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원이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이틀간의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있고 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의 띵크위크 그래서 1년에 최소 2번 네.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휴가를 갖는 예. 이런 휴가 시스템을 이제 몸소 실천했던 것들이 유명한 사례고요. 예.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이런 휴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러니까 쉬면서 다시 채운다. 이런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휴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활용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이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이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네. 재충전을 위한 장기 휴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장기 휴가를 주고 예. 또 이렇게 갑자기 휴가가 많아지면 휴가 일수가 길어지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장기 휴가에 맞는 맞춤형 여행 상품까지 이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장기 휴가를 주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휴가를 줘도 눈치 보면서 잘 못 쓰는 직원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직급이 낮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신한은행이나 SO일 같은 경우에는 예. 2주간의 장기 휴가 자체를 아예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그 빈 공백은 대행 체제라는 제도까지 아예 마련을 해서 채워 나가고 있고요. 예. 또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그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못 쓰는 직원들을 위해서 팀장급한테 2주간의 연차 휴가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 사유서 제출해라. 예,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뭐 이런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휴가가 없어서 그렇지 휴가만 준다면 저는 놀 자신이 있는데 보통 휴가는 누구를 위한 휴가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장인들이?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예. 업무에 지친 이제 몸과 마음을 쉬는 개인의 휴식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한 건데 그렇죠. 휴가를 마치 이 회사를 위한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취업을 할 때 젊은 분들이나 또 경력자들이 이런 휴가 문화도 한번 들여다보고 취업 결정을 하시나요? 요새는 면접 볼 때 보통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보통은 이제 우리 회사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라는 질문의 시간을 좀 주는데 그 질문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복리후생과 복지. 그리고 이 복지 안에는 휴가 문화에 대한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장에서 확실하게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휴가 문화까지 포함이 돼서 질문하고 들어오면 오히려 이제 그러면 미리 그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복지 정책을 읽어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처음부터 모른 듯이 하는 게 낫습니까? 보통 이제 면접장에 들어와서는 그 회사 면접장에 오기 전에 그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모르는 내용.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견주어서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이런 복지 정책인데 왜 이 회사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까? 이미 면접장에 왔다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특히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교해서 질문하는 건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비를 묻는다든지 또 휴가를 반드시 어떻게 해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두리뭉실하게 묻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군요. 오늘은 인크루트의 임경현 본부장과 함께 기업의 휴가 문화와 또 우리의 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97번님. 엄마들이 교육비를 현찰로만 내고 현금 영수증도 못 끊는 것은 아예 카드를 거부하는 학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탈세, 또 고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저소득층으로 신고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이런 것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셨고요. 2355번님,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네요. 돈 세는 곳 막지도 못하고 금배지 하루만 달아도 월급이며 연금은 세금으로 받는데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땀만 내라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참 이런 그 박탈감이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 사회에 곳곳에 지금 조금씩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급격히 스며들고 있지 않나는 우려도 듭니다. 0354번님, 연봉 1억 원 이상인 국회의원은 재산세 포함해서 불과 몇십만 원이 많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전에 국회의원, 대통령 세금부터 제대로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5264번님, 참 실망입니다. 부자세는 안 걷는 건지 못 걷는 건지 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겠죠 뭐. 9676번님, 세금은 내기 싫고 복지는 해달라 하고 누가?
우리 모두가요. 이것도 양쪽 다인 것 같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단체는 일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커진 것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민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